20세기 중반, 인류는 감염병과의 오랜 싸움에서 마침내 승기를 잡았습니다. 페니실린의 발견, 백신의 보급, 그리고 위생 환경의 개선으로 천연두, 소아마비, 결핵같이 수천 년간 인류를 괴롭혔던 전염병들이 하나둘 정복되어 갔죠. 의학의 승리에 도취된 인류는 곧 모든 질병을 정복할 수 있을 거라는 낙관론에 빠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감염병이 물러가자 그 자리를 차지한 것은 전혀 다른 성격의 적이었어요. 갑작스럽게 나타나 급속히 퍼지는 전염병과 달리 이 새로운 적은 천천히, 조용히, 하지만 확실하게 인류의 건강을 위협했습니다. 그 이름은 바로 만성질환이었습니다. 1950년대부터 선진국에서는 심장질환, 뇌졸중, 암 등이 주요 사망 원인으로 부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질병들은 세균이나 바이러스 같은 외부 침입자가 아닌 인간 자신의 생활 방식에서 비롯되는 것이었죠. 그리고 그 중심에는 담배가 있었습니다. 담배는 16세기 신대륙 발견 이후 유럽으로 전해져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처음에는 약초로 여겨졌던 담배는 점차 기호품으로 자리 잡았고 20세기에 들어서는 대량 생산과 광고 마케팅을 통해 현대 문명의 상징이 되기도 했어요. 특히 두 차례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담배는 군인들의 필수품이 되었고 전후 복구 과정에서 성인 남성의 80% 이상이 흡연을 하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과학자들은 이 문명의 상징 속에 숨겨진 치명적인 비밀을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폐암 환자들의 급증, 심장질환의 확산, 그리고 이들 질병과 흡연 사이의 명백한 연관성. 이는 인류가 맞닥뜨린 새로운 형태의 전쟁이었습니다. 상대는 바이러스나 세균이 아닌 거대한 산업과 기득권, 그리고 인간의 습관과 중독이었죠. 1900년 폐암은 극히 드문 질병이었습니다. 의학 교과서에서는 희귀한 질환으로 분류되었고 대부분의 의사들은 평생 폐암 환자를 한 명도 보지 못하고 은퇴하는 경우가 많았죠. 그러나 1920년대부터 상황이 급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독일의 병리학자 프리츠 리키터는 1929년 폐암과 흡연 사이의 연관성을 처음으로 제시한 인물입니다. 그는 자신이 부검한 폐암 환자들 대부분이 흡연자였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이러한 관찰은 단순한 우연의 일치로 여겨졌습니다. 1930년대 들어 폐암 발생률은 더욱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미국에서는 1930년부터 1950년까지 20년 동안 폐암 사망률이 남성의 경우 5배, 여성의 경우 3배나 증가했습니다. 이는 어떤 전염병보다도 빠른 확산 속도였죠. 의사들은 이러한 급증의 원인을 찾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초기에는 대기오염, 아스팔트 도로의 증가, 자동차 배기가스 등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었습니다. 산업화와 도시화가 가져온 환경 변화가 폐암 증가의 배경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1940년대에 들어서면서 일부 의사들은 담배에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독일의 내과의사 뮬러는 1939년 96명의 폐암 환자를 조사한 결과 87%가 중증 흡연자였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는 당시로서는 놀라운 발견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연구들은 제2차 세계대전의 혼란 속에서 큰 주목을 받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전쟁 중에는 담배가 군인들의 사기 진작과 스트레스 해소의 필수적인 물품으로 여겨져 더욱 광범위하게 보급되었죠. 전쟁이 끝난 후 영국과
미국의 의사들이 본격적으로 폐암의 원인 규명에 나섰습니다. 그들이 주목한 것은 폐암 발생률과 흡연율 사이의 놀라운 일치였습니다. 흡연이 보편화된 지역에서 폐암이 급증했고, 흡연을 시작한 시기와 폐암 발생 시기 사이에 일정한 시차가 존재했습니다. 리처드 돌과 오스틴 브래드포드 힐은 이 문제를 과학적으로 규명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들의 연구는 현대 역학 연구의 출발점이 되었고, 담배와 질병의 관계를 밝혀내는 결정적인 열쇠가 되었습니다. 1948년 영국의 의사 리처드 돌과 통계학자 오스틴 브래드포드 힐은 폐암과 흡연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한 대규모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이들의 연구는 현대의학 연구사에 길이 남을 혁신적인 방법론을 도입했죠. 첫 번째 연구는 환자 대조군 연구였습니다. 709명의 폐암 환자와 709명의 건강한 대조군을 비교하여 생활 습관의 차이를 분석했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폐암 환자의 99.7%가 흡연자였고, 하루 흡연량이 많을수록 폐암 위험이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이 연구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폐암에 걸린 후 환자들이 과거 흡연 습관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할 수 있고, 무의식적으로 흡연의 영향을 과대평가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돌과 힐은 더욱 혁신적인 연구를 계획했습니다. 1951년부터 시작된 영국 의사 연구는 의학 연구 사상 가장 중요한 연구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34,439명의 영국 의사들을 대상으로 한 전향적 코호트 연구였죠. 이들은 건강한 상태에서 연구를 시작하여 수십 년간 추적 관찰되었습니다. 1954년 돌과 힐은 첫 번째 중간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3년간의 추적 관찰 결과 하루 25개비 이상 흡연하는 의사들의 폐암 사망률이 비흡연자보다 25배 높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이는 당시 의학계에 거대한 충격을 주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흡연량과 폐암 위험 사이의 명확한 용량 반응 관계였습니다. 하루 흡연량이 증가할수록 폐암 위험이 비례적으로 증가했습니다. 또한 흡연을 시작한 나이가 어릴수록 흡연 기간이 길수록 위험이 더욱 높아졌습니다. 1956년에는 더욱 포괄적인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폐암뿐만 아니라 심장질환, 뇌졸중, 만성폐 쇄성폐 질환 등 다양한 질병이 흡연과 관련이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흡연자의 전체 사망률이 비흡연자보다 70% 높다는 충격적인 결과였습니다. 미국에서도 비슷한 연구들이 진행되었습니다. 에버크레엄과 언스트 윈더는 1950년 684명의 폐암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96.5%가 흡연자였다는 결과를 발표했습리 하먼드와 혼이 실시한 대규모 전향적 연구는 더욱 결정적인 증거를 제공했습니다. 18만 7,783명의 남성을 대상으로 한 이 연구에서 흡연자의 폐암 사망률이 비흡연자보다 10배 이상 높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러한 연구들은 단순히 통계적 연관성을 넘어 생물학적 기전도 밝혀냈습니다. 담배 연기에는 70여 종의 발암물질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들이 폐 조직의 DNA를 손상시켜 암을 유발한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영국과 미국의 연구 결과가 발표되자 전 세계에서 유사한 연구들이 시작되었습니다. 일본, 독일, 프랑스, 스웨덴 등에서 실시된 연구들 모두 동일한 결과를 보였습니다.
문화와 인종을 넘어 흡연과 폐암의 관계는 일관되게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압도적인 과학적 증거에도 불구하고 담배 산업과 일부 의료진들은 여전히 이를 부정했습니다. 이들은 연관성이 있다고 해서 인과관계가 증명된 것은 아니다라며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곧 과학과 산업 간의 거대한 전쟁의 시작이었습니다. 담배 산업은 처음에는 과학적 연구 결과들을 완전히 부인했습니다. 1954년 미국의 주요 담배 회사들이 연합하여 발표한 프랭크 성명은 이러한 태도를 잘 보여줍니다. 이들은 흡연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았다며 연구 결과를 일축했습니다. 담배 회사들은 자체적인 연구소를 설립했습니다. 1954년 설립된 담배산업연구위원회가 대표적입니다. 표면적으로는 객관적인 연구를 수행한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흡연의 해로움을 부정하거나 축소하는 연구에만 자금을 지원했습니다. 이들은 또한 담배 연기보다 대기 오염이 더 해롭다, 유전적 요인이 더 중요하다, 스트레스가 진짜 원인이다 등의 대안적 설명을 제시했습니다. 과학적 논쟁을 복잡하게 만들어 대중의 혼란을 유도하는 전략이었죠. 담배 산업이 고용한 전략은 매우 정교했습니다. 이들은 과학적 불확실성을 극대화하여 대중들이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의심이 우리의 상품이다라는 브라운 앤 윌리엄슨 담배 회사의 내부 문서가 이를 잘 보여줍니다. 담배 회사들은 수많은 과학자들을 고용하여 흡연의 해로움을 반박하는 연구를 생산했습니다. 이들 연구는 표면적으로는 과학적 방법을 따르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결론이 미리 정해진 채로 진행되었습니다. 특히 통계와 역학의 한계를 교묘히 이용했습니다. 상관관계는 인과관계를 의미하지 않는다. 혼란 변수가 존재할 수 있다. 동물 실험 결과를 인간에게 적용할 수 없다다. 등의 과학적으로 타당한 주장들을 과도하게 확대 해석했습니다. 담배 산업은 막대한 자금을 동원하여 정치적 로비를 펼쳤습니다. 정치인들에게 정치 자금을 제공하고 담배 재배 농민들의 생계를 내세워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담배는 중요한 수출 품목이자 세수원이었기 때문에 정부도 쉽게 규제에 나서지 못했습니다. 법률 회사들을 대거 고용하여 법적 대응도 준비했습니다. 과학적 증거가 법정에서 인정받지 못하도록 하고 개별 소송에서는 다른 요인들을 강조하여 담배의 책임을 회피하려 했습니다. 언론에 대한 영향력 행사도 중요한 전략이었습니다. 광고비 지원을 통해 언론사들을 압박하고 담배의 우호적인 기사들을 게재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유명인들을 활용한 마케팅으로 흡연의 이미지를 긍정적으로 만들어갔습니다. 담배 산업은 흡연의 해로움을 밝혀낸 과학자들을 직접적으로 공격하기도 했습니다. 연구 방법론에 대한 트집 잡기, 개인적 비방, 연구비 지원 차단 등을 통해 이들을 고립시키려 했습니다. 리처드 돌 같은 저명한 연구자들도 이러한 공격에서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담배 회사들은 그의 연구 방법론을 문제 삼고 결과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공격은 오히려 과학자들의 결속을 강화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담배 산업의 공격에 맞서 과학자들은 더욱 엄밀한 연구를 통해 증거를 축적해 나갔습니다. 연구 방법론을 정교화하고 다양한 접근법을 통해 결과의 신뢰성을 높였습니다. 동물 실험을 통한 생물학적 증거도 확보했습니다.
1950년대부터 실험용 쥐와 개에게 담배 연기를 흡입시키는 실험이 시작되었습니다.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담배 연기에 노출된 동물들에서 폐암과 기타 질병이 다수 발생했습니다. 세포 수준의 연구도 진행되었습니다. 담배 연기의 화학 성분을 분석하고 이들이 세포의 DNA에 미치는 영향을 관찰했습니다. 벤조피렌, 니트로사민 등의 발암물질들이 확인되었고 이들의 작용 기전이 밝혀졌습니다. 세계 각국의 과학자들은 국경을 넘나들며 협력했습니다. 국제암연구소, 세계보건기구 등의 국제기구가 중심이 되어 흡연과 건강에 대한 연구를 조정했습니다. 1962년 영국 왕립의학회가 발표한 흡연과 건강 보고서는 중요한 이정표가 되었습니다. 이 보고서는 그동안 축적된 모든 과학적 증거를 종합하여 흡연의 해로움을 명확히 결론지었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순간은 1964년 1월 11일이었습니다. 미국 공중보건총감 루터 테리가 흡연과 건강에 관한 자문위원회 보고서를 발표한 것입니다. 이 보고서는 담배와의 전쟁에서 과학자들의 결정적 승리를 상징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자문위원회는 담배 산업의 입김을 차단하기 위해 매우 신중하게 구성되었습니다. 10명의 위원 중 절반은 흡연자였고, 담배 산업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을 정도로 객관적이고 저명한 인사들로 구성되었습니다. 위원회는 7천여 편의 과학 논문을 검토하고 14개월간의 치밀한 검토 과정을 거쳤습니다.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흡연은 남성 폐암의 원인이며 여성에서도 중요한 원인이다. 흡연의 크기와 중요성은 미국에서 공중보건 문제로서 즉각적인 조치를 요구한다. 공중보건총감 보고서의 발표는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발표 직후 담배 주가는 폭락했고 흡연율은 즉시 감소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성인 남성의 흡연율은 1964년 51%에서 1980년 35%로 급감했습니다. 정부 정책도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1965년 연방 담배 라벨링 및 광고법이 통과되어 담배 포장에 건강 경고 문구를 표시하도록 했습니다. 비록 약한 수준이었지만 이는 담배 규제의 시작을 알리는 상징적 사건이었습니다. 언론의 태도도 바뀌었습니다. 그동안 담배 광고비 때문에 소극적이었던 언론들이 흡연의 해로움을 적극적으로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공영방송에서는 금연 캠페인 광고가 방영되었고 흡연 장면이 포함된 프로그램에 대한 자제가 이루어졌습니다. 담배와 건강의 문제는 공중보건학에 근본적인 패러다임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19세기와 20세기 초반까지 공중보건의 주요 관심사는 감염병이었습니다. 콜레라, 천연두, 결핵 등 외부에서 침입하는 병원체로부터 인간을 보호하는 것이 핵심이었죠. 하지만 담배 문제는 전혀 다른 성격의 도전이었습니다. 적은 더 이상 외부에 있지 않았습니다. 인간의 선택, 습관, 생활 방식 자체가 질병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이는 공중보건학이 환경위생에서 행동 변화로 초점을 이동해야 함을 의미했습니다. 만성질환의 특성도 새로운 접근을 요구했습니다. 감염병은 명확한 원인과 즉각적인 증상을 보이지만 만성질환은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오랜 기간에 걸쳐 발생합니다. 예방도 일회성 백신 접종이 아닌 평생에 걸친 생활 습관 관리가 필요했습니다. 담배 연구는 현대 역학의 발전에 결정적 기여를 했습니다. 코호트 연구,
환자 대조군 연구 등의 방법론이 정교화되었고 통계적 분석 기법이 발달했습니다. 혼란 변수 선택 편애, 회상 편애 등의 개념이 확립되어 연구의 신뢰성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다요인 분석의 개념도 도입되었습니다. 질병의 원인이 단일하지 않고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는 인식이 확산되었습니다. 이는 이후 심장질환, 뇌졸중, 당뇨병 등 다른 만성질환 연구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위험 요인의 개념도 이 시기에 확립되었습니다. 질병을 직접 일으키지는 않지만 발생 위험을 높이는 요인들을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관리하는 접근법이 개발되었습니다. 1970년대까지만 해도 담배의 피해는 주로 흡연자, 개인의 문제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과학자들은 곧 더욱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담배 연기가 흡연자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해를 끼친다는 것이었습니다. 1970년대 후반, 일본의 연구자 다케시 히라야마는 흡연하지 않는 일본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연구를 실시했습니다. 91,540명의 비흡연 여성을 추적 관찰한 결과 흡연하는 남편을 둔 여성들의 폐암 발생률이 그렇지 않은 여성들보다 40에서 90% 높다는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는 의학계에 또 다른 충격을 주었습니다. 담배 연기가 흡연자 본인을 넘어 무고한 타인에게까지 피해를 준다는 사실이 과학적으로 입증된 것입니다. 이를 간접 흡연 또는 환경담배 연기라고 명명했습니다. 히라야마의 연구 이후 전 세계에서 간접 흡연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었습니다. 미국, 유럽, 중국 등에서 실시된 연구들 모두 유사한 결과를 보였습니다. 간접 흡연이 폐암뿐만 아니라 심장질환, 뇌졸중, 천식 등 다양한 질병의 위험을 증가시킨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어린이에 대한 간접 흡연의 영향이 심각한 문제로 부각되었습니다. 부모가 흡연하는 가정의 어린이들은 호흡기 감염, 천식, 중이염, 영아돌연사증후군 등의 위험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어린이는 어른보다 호흡이 빠르고 해독 능력이 떨어져 같은 농도의 담배, 연기에 노출되어도 더 큰 피해를 받았습니다. 1986년 미국 공중보건총감은 간접 흡연에 관한 특별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간접 흡연이 비흡연자에게 폐암과 호흡기 질환을 일으킨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더 이상 흡연이 개인의 선택 문제가 아니라 공중보건 문제라는 인식이 확고해졌습니다. 간접 흡연 연구 결과에 담배 산업은 더욱 극렬하게 반발했습니다. 만약 간접 흡연의 위험성이 인정되면 공공장소에서의 흡연 금지라는 치명적인 규제가 따라올 것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담배 회사들은 실내 공기질 컨설팅 회사라는 가짜 조직을 만들어 간접 흡연의 위험성을 부정하는 연구를 생산했습니다. 또한 환기시설 개선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흡연 금지 정책을 회피하려 했습니다. 이들은 또한 개인의 자유와 선택권을 강조하는 전략을 펼쳤습니다. 흡연 금지 정책을 자유에 대한 침해로 포장하여 자유주의 성향의 지지자들을 끌어들이려 했습니다. 흡연자의 권리 단체를 후원하여 풀뿌리 저항 운동을 조직하기도 했습니다. 과학적 증거의 축적에 따라 각국 정부는 점진적으로 담배 규제 정책을 강화해 나갔습니다. 1970년대부터 담배 광고 제한, 건강 경고 문구 의무화, 미성년자 판매 금지 등의 기본적인 규제가 도입되었습니다. 1980년대에는 담배세 인상이
중요한 정책 도구로 활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세금 인상이 담배 소비를 줄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라는 것이 경제학적 연구를 통해 입증되었습니다. 특히 청소년과 저소득층에서 가격 민감도가 높아 세금 정책의 효과가 컸습니다. 1990년대부터는 금연 구역 지정이 본격화되었습니다. 항공기, 공공건물, 직장, 식당 등에서 단계적으로 흡연이 금지되었습니다. 간접 흡연의 위험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이러한 정책에 대한 사회적 지지도 증가했습니다. 1990년대는 담배 소송의 시대라고 불릴 만큼 법적 분쟁이 급증했습니다. 개인 흡연자와 그 가족들이 담배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초기에는 대부분 담배 회사가 승소했지만 점차 판결 양상이 바뀌어 갔습니다. 1994년 미시시피 주 검찰총장 마이크 무어가 담배 회사를 상대로 주 정부의 의료비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것은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개인이 아닌 정부가 직접 나선 것으로 담배로 인한 질병 치료에 들어간 공적 의료비를 배상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1998년 마스터 화해 합의는 미국 담배 규제사의 이정표가 되었습니다. 46개 주와 주요 담배 회사들 사이에 체결된 이 합의에서 담배 회사들은 향후 25년간 2,060억 달러를 배상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청소년 대상 마케팅 금지, 광고 제한 등의 조건도 포함되었습니다. 1990년대 후반 법정 공개 명령에 따라 담배 회사들의 내부 문서가 대량으로 공개되었습니다. 이 문서들은 담배 산업의 은밀한 전략을 적나라하게 드러냈습니다. 문서들은 담배 회사들이 1950년대부터 흡연의 위험성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이를 숨기고 부정해왔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청소년을 겨냥한 마케팅, 니코틴, 중독성 조작, 과학 연구 방해 등의 구체적인 전략들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의심이 우리의 상품이다라는 유명한 문구가 담긴 1969년 브라운 앤 윌리엄슨사의 내부 문서는 담배 산업의 본질을 보여주는 상징이 되었습니다. 이들이 과학적 진실을 은폐하고 대중을 속이기 위해 얼마나 체계적이고 치밀한 계획을 세웠는지가 드러났습니다. 이러한 문서 공개는 담배 산업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담배 회사들은 더 이상 불확실성을 주장할 수 없게 되었고, 공개적으로 흡연의 위험성을 인정해야 했습니다. 선진국에서 담배 규제가 강화되자 담배 회사들은 새로운 시장을 찾아 개발도상국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에서 적극적인 마케팅을 펼치며 흡연 인구를 늘려갔습니다. 이들 지역에서는 흡연이 서구 문명의 상징, 성공의 표시로 포장되었습니다. 담배 회사들은 할리우드 영화, 서구 음악, 스포츠 스폰서십 등을 통해 흡연의 이미지를 미화했습니다. 특히 여성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마케팅이 집중되었습니다. 중국은 담배 산업의 새로운 주전장이 되었습니다. 세계 최대의 담배 생산국이자 소비국인 중국에서 흡연 인구는 3억 명을 넘어섰습니다. 담배 산업이 국영기업 형태로 운영되면서 정부의 재정 수입에도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인도,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 등 인구 대국에서도 흡연율이 급증했습니다. 이들 국가에서는 담배 규제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고 정부의 규제 능력도 제한적이었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담배 문제를 글로벌 공중보건의 최우선 과제로 설정했습니다.
1970년대부터 담배 규제에 대한 국제적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각국 정부의 정책 수립을 지원했습니다. 1988년부터는 매년 5월 31일을 세계 금연의 날로 지정하여 전 세계적인 인식 개선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또한 담배 규제에 관한 과학적 연구를 지원하고 정책 효과를 평가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담배 산업의 로비와 방해 공작에 맞서 과학적 진실을 수호하는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담배 회사들이 세계보건기구의 연구를 방해하거나 정책 결정 과정에 개입하려는 시도들을 폭로하고 차단했습니다. 21세기 들어 담배 문제에 대한 국제적 대응이 더욱 체계화되었습니다. 2003년 세계보건기구 주도로 담배 규제 기본 협약이 채택되었습니다. 이는 공중보건 분야 최초의 국제협약이었습니다. 담배 규제 기본 협약은 담배 규제의 포괄적인 틀을 제시했습니다. 담배세 인상, 광고 판촉 후원 금지, 건강 경고 문구 의무화, 금연 구역 지정, 담배 불법 거래 방지 등의 조치들이 포함되었습니다. 협약에는 180여 개국이 가입했으며 각국은 자국 실정에 맞는 담배 규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의무를 졌습니다. 이는 담배와의 전쟁이 개별 국가 차원을 넘어 인류 공동의 과제로 인식되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이었습니다. 21세기 들어 담배 산업은 새로운 형태의 제품으로 반격을 시도했습니다. 전자담배의 등장이 그것입니다. 2003년 중국에서 개발된 전자담배는 덜 해로운 대안이라는 명목으로 빠르게 확산되었습니다. 전자담배 회사들은 기존 담배보다 안전하다고 주장하며 금연 보조제로 포장했습니다. 하지만 과학자들은 전자담배에 대한 장기적 연구가 부족하다고 경고했습니다. 또한 청소년들 사이에서 전자담배 사용이 급증하면서 새로운 니코틴 중독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2019년 미국에서 발생한 전자담배 관련 폐손상 사태는 전자담배의 위험성을 단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2,800여 명의 환자가 발생하고 68명이 사망하는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전통적인 담배 회사들도 변신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필립 모리스는 2016년 연기 없는 미래를 선언하며 가열담배와 같은 새로운 제품에 집중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공중보건에 기여하겠다는 의지를 보이지만 과학자들은 여전히 회의적입니다. 이들의 진정한 목적이 공중보건 개선인지 아니면 새로운 형태의 니코틴 중독 제품을 통한 수익 창출인지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담배 회사들의 과거 행적을 고려할 때 섣부른 신뢰는 위험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현재 담배와의 전쟁에서 가장 큰 도전은 저소득국에서의 상황입니다. 이들 국가에서는 여전히 흡연율이 증가하고 있으며 담배 규제 정책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전 세계 흡연자의 80% 이상이 저중소득국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들 국가에서는 담배 산업이 경제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 규제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교육 수준이 낮고 의료 접근성이 제한되어 있어 흡연의 위험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합니다. 기후변화, 환경 파괴 등 다른 시급한 문제들로 인해 담배 문제의 우선순위가 밀려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제한된 공중보건 자원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는 이들 국가가 직면한 어려운 선택입니다. 담배와의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11억 명이 넘는 사람들이
여전히 담배를 피우고 있으며 매년 800만 명이 담배로 인해 사망하고 있습니다. 이는 제2차 세계대전 전체 사망자 수를 매년 넘어서는 수치입니다. 하지만 희망적인 신호들도 있습니다. 많은 선진국에서 흡연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금연 문화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또한 정책 수단들의 효과가 입증되면서 더 많은 국가에서 강력한 담배 규제 정책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기술의 발전도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모바일 앱을 활용한 금연 프로그램, 인공지능을 이용한 개인 맞춤형 상담, 가상현실을 활용한 중독 치료 등 혁신적인 접근법들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담배와의 전쟁은 20세기 후반 인류가 경험한 가장 중요한 공중보건 투쟁 중 하나였습니다. 이 전쟁은 과학자들이 담배와 질병의 관계를 밝혀내면서 시작되었고, 담배 산업의 치밀한 방해와 로비에 맞서 진실을 수호하려는 노력으로 이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공중보건학은 근본적인 변화를 겪었습니다. 감염병 중심의 전통적 접근에서 벗어나 생활 습관과 만성질환에 초점을 맞춘 새로운 패러다임이 확립되었습니다. 역학 방법론이 발전했고 다학제적 접근이 강화되었으며 정책과 법률이 공중보건의 중요한 도구로 인식되었습니다. 담배 문제는 또한 과학과 산업 간의 갈등, 공중보건과 경제적 이익 간의 충돌, 개인의 자유와 사회적 책임 간의 균형 등 현대 사회가 직면한 복잡한 문제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이후 다른 공중보건 문제들, 예를 들어 비만, 기후변화, 팬데믹 대응 등에서 중요한 교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담배와의 전쟁은 과학적 진실의 힘을 보여주었습니다. 강력한 산업의 방해와 압력에도 불구하고 끈질긴 연구와 증거, 축적을 통해 진실이 승리할 수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리처드 돌, 오스틴 브래드포드 힐, 루터 테리 같은 과학자들의 용기와 헌신이 없었다면 지금도 수억 명이 더 담배의 해로움에 노출되어 있을 것입니다. 현재 담배와의 전쟁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전자담배라는 새로운 형태의 도전, 저소득국에서의 확산, 담배 산업의 변신 등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지난 70년간의 경험은 과학적 연구, 정책적 의지, 사회적 연대가 결합될 때 불가능해 보이는 목표도 달성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담배와의 전쟁은 인류가 자신의 적을 외부에서 내부로 옮겨 싸우게 된 상징적 사건이었습니다. 이제 인류의 가장 큰 위협은 바이러스나 세균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생활 방식입니다. 이 새로운 전장에서의 승리는 개인의 건강한 선택과 사회의 건전한 환경이 조화를 이룰 때 가능할 것입니다. 담배 없는 세상이라는 꿈은 이제 불가능한 이상이 아닙니다. 과학이 길을 열었고 정책이 방향을 제시했으며 사회가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 긴 여정의 끝에서 인류는 담배라는 적을 완전히 물리치고 더 건강하고 행복한 미래를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건강 정보이며 전문적인 의학적 조언이나 진료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건강에 문제가 있을 경우 반드시 의사 등 의료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제공된 정보의 활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사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